불쌍한 소정이는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뭐? 누구야? 내 딸을 죽인 놈이 누구란 말이야? 자세한 건 일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펼쳐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일기장을 펼친 순간 상상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지옥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딸의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었지만 일기는 첫 장부터 경악할 만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죠.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란 말이 적어도 내 경우엔 딱 맞는 말이다.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고라도 결혼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딸은 왜 이토록 결혼을 후회하는 걸까? 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고 발단은 사위였죠. 그놈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를 보던 전 문득 녹음기를 틀어보았고 딸과 사이가 나눈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모두 듣게 되었죠. 여보, 어제는 어디서 잔 거야?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철야 작업했다고 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왔지. 당신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봤어. 뭐? 누가 마음대로 내 휴대폰 훔쳐보라고 했어? 여보, 부탁이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럼 모두 잊고 용서해 줄게. 웃기지 마. 내가 왜 너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아? 바람 피우기엔 너같이 착한 순둥이 마누라가 필요해서야. 그럼 난 살림만 살아주는 가정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이 필요해. 아, 입 닥쳐. 내가 바람 피는 거 알았으니 어쩔래? 응? 이혼이라도 할래? 우리 엄마 성격 알지? 내가 바람났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엄마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분명히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했다간 그날이 네 재산 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알고 있겠지만 이 집안에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사이놈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딸을 비웃으며 협박했어요. 딸이 애를 가지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의도적으로 딸과의 잠자리를 피했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재미를 보고 다녔고 딸은 매일 밤 독수 공방으로 지내야 했던 겁니다. 사위의 외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세울 것 없이 딸이 못마땅했던 안사도는 대놓고 딸을 구박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매일 퍼질러 놀면서 밤만 축내고 있을 작정이냐? 내일부터 병원에 나와서 청소라도 해. 네, 어머님. 안사도는 다른 청소부들을 잘라버렸고 딸은 혼자서 하루 종일 병원을 전부 청소해야 했죠.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면 영락없이 안사돈이 달려와서 쌍욕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안사돈은 병원을 비추는 CCTV를 보면서 딸을 감시해왔던 거예요. 아니, 화장실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청소라고 했어? 어머님, 병원에 화장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팔찍한 년. 에이. 아, 어머니 그만 좀 때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어디서 청승맞게 울고 지랄이야. 죽도록 맞기 싫으면 어서 그쳐. 처음 안사돈에게 맞은 뒤로 딸은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일기에 자세하게 적었고 늘 소형 녹음기를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안사돈이 퍼붓는 폭언에 대한 증거를 남겼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내 얼굴에 변기를 닦은 더러운 걸레를 던지고 뺨을 수도 없이 때렸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눈물이 난다.
그래도 며칠 전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처박은 거에 비하면 견딜만하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아빠를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도 없다. 마음 같아선 당장 아빠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지만 이 수모한 치욕을 아빠에게 알려서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 내가 죽은 뒤라면 모를까. 병원 직원들도 딸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사돈이 무서워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상처를 받고 안사돈은 대놓고 딸을 괴롭히는데 시아버지라는 작자도 한몫 거들고 나섰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면 식당으로 와서 영업이 끝날 때까지 주방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게다가 물먹은 솜처럼 지칠 대로 지친 딸에게 남자도 하기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그러니 몸이 강철이라도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님, 요즘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제발 며칠만 쉬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야채부터 말끔하게 다듬고 설거지해. 아버님, 꾀병이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너무하세요. 정 그렇다면 오늘 몇 군데 부러져서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해줄까? 그놈은 아프다는 딸을 위협했고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일을 하던 딸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건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누워있는 병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은 인간이라면 차마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진철아, 제 앞으로 생명보험 든 거 있니? 하나 있는데 죽으면 아마 3억쯤 나올걸?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나 왕창 들어놓을 걸 그랬네. 겨우 3억으로 누구 코에 붙여. 그래도 3억이 어디냐. 공평하게 1억씩 나누면 되겠네. 아버지가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요. 보험금은 남편인 내가 가지는 게 맞죠.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3억을 너 혼자 먹겠다고? 안 돼. 절반은 네가 가지고 절반은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 아이, 알았어요. 엄마 생각대로 할게. 겉보기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 목숨이 질기기는 해. 가려면 빨리 갈 것이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아유, 네 말이 맞다. 마음 같아선 지금 주는 약도 다 끊어버리고 싶다만 아유, 이 보는 눈이 있으니 그럴 순 없고 답답해도 기다려야지. 그것들은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꼴이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이런 말을 들은 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불같이 분이 치밀어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돈이란 인간들은 자기들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며느리를 마지막 보내는 장례식조차 혼절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덮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고 해가 뜨자마자 딸의 납골당을 찾아가서 꼭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정아, 그간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 인간들한테 고통받으며 매일을 죽지 못해 살았던 널 도와주지 못한 애비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구나. 시간을 조금만 다오. 네가 받았던 고통의 100배, 1000배 그것들한테 돌려줄 테니까 못난 내비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녹음기를 들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것들이 법이 허용하는 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은 처음 봅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여러 가지 서류들을 꼼꼼하게 만들면서 준비를 마친 변호사는 안사돈을 상대로 10억 손해 청구를 제기했어요. 딸을 수년간 부려먹으면서 급여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죠.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경찰에도 신고할 겁니다. 그 여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딸의 일기장과 녹음기, 그리고 안사돈에게 맞은 딸이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걸고 경찰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조사를 시작하자 눈이 뒤집힌 안사돈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소리를 쳤어요. 사돈, 나한테 왜 이래요? 당신 딸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 당장 소송 취하해요. 당당하면 소송에 응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당신이 날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럼 다 묻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배 터지게 콩밥 먹여주겠어. 안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반말을 하면서 절 거칠게 협박했지만 미친 개가 날뛰는 것 같은 발악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만 내밀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들이 나타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병원 직원들이 자진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던 겁니다.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저지른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우와, 대박. 정말 악독한 년이네. 재판을 뭐하러 해. 저런 년은 당장 쳐 죽여. 남의 일인데도 흥분한 방청객들은 소리를 질렀고 안사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사돈은 바로 구속 수감되었고 재판 결과 폭행 상해죄가 인정되어 안사돈은 2년의 실형과 더불어 10억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안사돈에게 받아낸 1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김사장 아닌가? 사람이 무심하긴 어떻게 5년이 넘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나? 공장장님, 아니 사장님, 그간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제게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공장을 제게 넘겨주셨던 사장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칠순을 바라보는 공장장님이 사장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라... 그게 뭔가? 전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으시던 공장장님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 조용히 바라보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공장을 인수해달란 말이지. 김 사장,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 공장은 김 사장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게. 공장이 중하긴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알겠네. 원하는 대로 해주지. 고맙습니다, 사장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도움만 받네요. 공장장님은 비서에게 30억을 찾아오라 지시하셨고 은행을 다녀온 비서가 30억짜리 수표를 제게 줬습니다. 우리 사이에 복잡하게 서류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잖아. 인수대금으로 우선 30억 줄게. 공장은 내가 맡아서 잘 운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자금을 확보했으니 이제 병든 딸을 식당에서 부려먹은 바깥사돈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 차례였죠. 전 30억으로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있는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대형 식당을 차리고 인류 셰프를 고용해서 영업을 시작했죠. 전략은 간단했어요. 음식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고급지게, 가격은 거저나 마찬가지로 저렴하게였어요.
호기심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는 금세 입소문이 돌았고 몇 달 만에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죠. 손님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지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죠. 처음부터 장사해서 돈을 벌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바깥사돈을 말려 죽이는 게 목표였죠. 드디어 바깥사돈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공짜나 다름없이 퍼주다니. 날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어? 그래, 네가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쫓겨나는 게 내 목표야. 똑똑히 알았으면 더 늦기 전에 짐 싸서 나가라. 아, 이런 미친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함부로 나불거리고 있어. 어디 누가 죽는지 두고 보자. 그 인간은 제게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도 저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면서도 수지 타산을 생각해야 하니 질이 낮은 식재료를 썼고 음식 맛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맞서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돈에 욕심이 없는 제 상대가 되지 못했고 1년 만에 식당은 쫄딱 망하고 말았죠.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이놈이 딸을 능욕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어요. 전 불륜을 저지른 사이놈을 감사기관에 고발할 작정이었죠. 그러면 사이는 공직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한 남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위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이었죠. 사위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은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나서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로 찍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놈을 매장해버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저도 공직에 몸담고 있기에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은 당장 없어져야 돼요. 더구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감사기관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그래봤자 형식적인 감사로 끝날 게 뻔해요. 제가 잘합니다. 이 자료들을 방송국에 제보해주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고작 옷을 버는 정도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전 남자의 말대로 사위의 불륜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송사를 찾아가서 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에게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는 살펴보고 연락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담당 작가가 찾아왔어요. 프로그램 제작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제부터 밀착 취재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성가시객으로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진짜로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이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제 앞에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굴한 모습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었죠. 장인어른,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난 어차피 사는데 미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그런데 그냥은 못 죽어. 널 죽인 뒤에 나도 따라 죽을란다. 아유, 저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장인어른께서 방송국에 협조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맹세할게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한참을 빌어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자 사위는 피식 웃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정하면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자 이제 태도를 바꿔서 절 협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사위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사위놈은 절 노려보면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아, 참, 내가 성질 죽이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좋아. 어차피 조진 인생 오늘 너부터 반 죽여주마.
사인은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덤벼들었지만 슬쩍 피하고 그놈의 배에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몸을 쓰면서 험한 일을 해왔고 고등학교를 다닐 땐 복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사이가 젊고 팔팔하다고 해도 1대1로 붙으면 자신이 있었죠. 게다가 비굴하게 빌던 모습조차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악한 사이놈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숨쉬고 살 자격도 없어.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여기서 죽어도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내 원망은 하지 마라. 웃기고 있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사이는 흥분해서 멋대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정도 기세로 절 꺾을 순 없었죠. 전 침착하게 사위의 얼굴과 배에 집중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사이는 맞으면서도 악을 쓰면서 대들었고 전 사이를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수없이 때렸습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사이는 그지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먹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려고 했지만 주먹은 멈추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사이놈을 계속 때렸어요. 정말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았죠. 아마 딸의 영혼이 제 몸에 들어와서 사이에게 직접 벌을 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속사포처럼 주먹을 날렸고 사이는 픽업폼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쭉 뻗어버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세상에. 그때 딸 친구 미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핏발이 선 눈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절 말렸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침 집에 들렀던 미나가 말리지 않았다면 사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었죠. 의식을 잃고 뻗어버린 사이는 얼마나 맞았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도 내가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처벌을 받아야 돼. 난 지금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테니까 내 건물은 네가 관리해다오.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신문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고 사이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그놈은 결과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전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주 홀가분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교도소 문을 나서자 미나가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끝낸 뒤에 전 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고 딸을 다시 찾기까지 꼭 3년이 걸렸습니다. 피 맺힌 한을 품고 죽은 딸의 복수를 하기 전엔 사무치게 보고 싶어도 찾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소정아, 너도 다 봤지? 아빠가 드디어 해냈다. 이제 눈 감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 이제야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을 편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식당 건물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놨더니 금세 팔렸습니다. 싸게 파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건물 1층의 식당은 미나에게 넘겨준다는 거였죠. 미나가 아니었다면 딸의 원한은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으니까요. 건물을 처분하고 받은 15억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들으니 이 병원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정성으로 모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의 장한 뜻 깊이 새겨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병원에 제가 일할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거액을 기부하셨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상임 이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높은 자리 말고 청소부 자리면 족합니다. 남은 평생을 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병원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오늘도 병원으로 출근해서 건물 안과 밖을 청소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